안녕하세요. 결혼 20년 차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승진을 했다면서 시어머니가 꽃을 보내온 지인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집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세상이 그때도 많이 변했다곤 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말이 중요했고 시댁에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죠. 저 역시 그런 집안의 며느리 중 한 명이었어요. 결혼할 당시 저와 남편은 서로 누가 잘났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양가 집안의 수준도 비슷했어요. 그렇다고 시댁에서 집을 해주거나 혹은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아들에 대한 부심이 장난이 아니었죠. 이남 1녀 중 장남이었던 남편은 시모의 두 번째 남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시부께서는 무뚝뚝하셨고 가정에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당연히 시모에게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남편에게만 자신의 모든 애정을 쏟아 부으셨어요. 이렇게 끝나기만 하면 좋겠지만 당신이 쏟아부었던 애정만큼이나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대우해 주길 바라셨고 아들은 자신에게 소홀해도 대신 며느리는 자신을 떠받들여 줘야 한다 생각하셨어요. 너는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니 집안 큰 며느리라는 애가 어떻게 시댁 일에는 이렇게나 관심이 없어? 하다못해 나한테 전화라도 해서 어머님 무슨 일 없으시냐? 안부라도 물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니? 내가 너한테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했어? 아니면 돈 벌어다 달라고 했어? 겨우 시댁 식구들 챙기라고 말하는 것뿐인데 그것조차도 못하면 넌 큰 며느리 도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저 주말마다 여기 오고 있잖아요. 애들 아빠도 일하지만 저도 내내 일하고 있어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여기 와서 하루 보내고 집에 가면 저 쉬는 날 없이 바로 또 일 나가야 하는데 어머님은 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매일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거기다가 어머님 전화 드려도 남편 얘기하느라고 전화도 안 끊으셔서 제가 일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어머님 저보다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고 통화도 남편이랑 하세요. 너 그게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아들 일하는데 방해되게 전화를 하라는 거야? 며느리가 되면 그런 건 네가 챙겨야지. 너 지금 일한다고 유세 부리니? 이것 봐라. 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너도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서 네 남편한테 유세 부리는 것 같은데 너 그럴 거면 당장 일 때려치워.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을 무시하는 얘기를 해? 그까지 몇 푼 좀 번다고 남편이며 시댁이며 무시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님, 제가 언제 남편이고 시댁이고 무시를 했어요. 저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 주변에서도 일한다고 하면 그래도 고생한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머님은 제가 이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일 안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저 일 안 하고 쉴 때는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아들 불쌍하다면서 눈물바람이셨으면서 막상 저 일하고 나니까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며느리가 대드는 걸 다 듣네. 아들아, 이것 봐라. 며느리가 늙은 시어미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이거 보고서도 너는 네 아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모르겠네. 아이고. 시모는 고작 50대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다 늙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시모의 행동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한 번을 말리거나 중재해주지 않았죠. 사실 저에게 막말하는 시모도 미웠지만 그보다 더 미웠던 건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평소에도 무뚝뚝하고 애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책임감이 강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책임감이 저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바로 시모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했던 것 같아요. 항상 바깥으로 도는 시부를 원망했고 홀로 남은 시모를 안쓰러워했는데, 그러다 보니 매 주말마다 시댁에 가길 원했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빠짐없이 시댁에 가길 원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일이 밀려 시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며 말한 날도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 말이야. 일이 좀 밀려서 주말에 내내 근무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빨리 일 끝내보려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 일도 마무리돼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주에는 시댁에 못 가겠어. 이번 주는 나 빼고 당신이랑 애들이랑만 다녀와. 애들 옷이랑 챙겨야 할 건 내가 미리 챙겨둘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서 입히기만 하면 돼. 어머님한테는 내가 전화 드릴 건데 혹시 모르니 당신도 한번 전화해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매주 가는 걸 왜 못 가? 일이야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하나 빠진다고 회사 어떻게 안 되니까 빠질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애들이랑 다 같이 챙겨서 일찍 집에 가자. 안 그래도 엄마가 주말에 몸보신 해준다고 닭 여러 마리 사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안 가? 가서 닭도 삶고 상 차리는 것도 당신이 도와야지. 애들은 그럼 나 혼자 보라는 거야? 어떻게 나 혼자 빠지라고 해? 직원들 다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나만 홀랑 빠지는 게 말이나 돼? 당신 근데 웃긴다. 저번에 당신 회사 여직원이 집안일 때문에 주말에 근무 못하겠다고 하니까 당신 엄청 욕했잖아. 여자들 책임감도 없다 어쩐다 하면서. 그래 놓고서는 나는 집안일 때문에 일을 빠지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나 이번 주말에는 못 가니까 당신도 안 가던지 아니면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가던지 알아서 해. 아니 너 지금 며느리 돌이 안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일하더니만 아주 정신 상태가 굴러먹었네.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일 시작하니까 이상해졌다고 걱정하시더니 엄마 말이 맞았어.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도 안 갈 테니까. 집에는 당신이 전화해서 말해. 당신이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니까 남편도 안 가는 거라고. 아주 나한테는 가정에 소홀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더니만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네. 하루라도 시댁에 가는 걸 빠지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눈치를 받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남편은 며칠씩 애들을 잡았어요. 저에게는 화를 낼 명분이 없으니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화를 냈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같이 싸웠지만 더 눈치를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과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돌이 운운하던 남편은 그렇다고 친정이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친정에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가질 않았고 생신이라고 전화한 적도 없었죠. 친정 식구들이 뭐하고 사는지도 결혼 기간 내내 몰랐던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의 단 하나의 약점이라면 바로 시모였는데 시모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픈 날이면 연차를 쓰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당신 엄마한테 전화 안 드렸어? 아니 며느리가 된 게
시엄마 챙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엄마 오늘 몸살 나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몰라? 당장 회사에 말해서 쉬겠다고 하고 집에 좀 가봐. 엄마 몸살 나서 목소리도 통 안 좋던데 어떻게 집에 한 번을 전화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보다 바쁜 내가 그걸 알아? 얼른 일 정리하고 바로 집으로 가. 나도 일 끝나면 갈 테니까. 뭐? 지금 어떻게 시댁에가? 그리고 내가 쉬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쉬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거야? 당신 회사는 그럴 수 있어? 우리 회사는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시댁 가려거든. 당신이 가. 아니, 저번에 우리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을 때도 나 쉬지도 못하고 늦게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서는 왜 오늘은 이렇게 부랴부랴 전화하는 건데? 나 못 가니까 당신이 가든지 해. 그리고 아버님도 계시잖아. 노인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엄마를 챙겨. 당신이 좀 가서 죽도 써드리고 약도 좀 사다 드리고 해.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지금 일이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다른 것보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일이야 갔다 와서 하든지 내일 하든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잔말 말고 얼른 챙겨서 집에 가보라고. 엄마 며칠 전부터 몸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아, 가는 김에 사골 좀 사다가 집에서 좀 고아드려. 아니, 못 간다는데 왜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건데? 갈 거면 당신이 가야지. 나는 회사에서 시댁까지 1시간 거리지만 당신은 20분도 안 걸리잖아. 지금 이렇게 전화해서 가라 마라 할 거였으면 애초에 당신이 가면 되는 거야. 왜 바쁜 나한테 갔다 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아침에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아프신 분이 아침 새벽부터 목욕탕을 갔다 오셨다고? 당신 어머님 아프다는 거 제대로 확인한 건 맞아? 안 그래도 어머님 사골 구워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거 내가 시간 없으니까 주말에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당신한테는 아프다고 한 거야. 나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려고. 당신은 무슨 사람 컨디션이 그렇게 쭉 괜찮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침에는 컨디션 괜찮아서 목욕탕 다녀오셨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엄마가 오죽 답답하면 아프다고까지 하시면서 나한테 전화를 다 하셨겠어? 아들 일하는 거 방해될까봐 전화도 잘 안 하시는 분이. 어쨌든 엄마가 뭔 일이 있으니까 전화하셨겠지. 자꾸 토달지 말고 얼른 갔다 와. 막무가내로 갔다 오라는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남편에게 가라고 해봤자 자기는 가장이고 일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가냐면서 황당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면 제가 하는 일은 어차피 없어도 되는 일 아니냐면서 제 일까지 무시하곤 했어요.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지만 친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이혼도 반대하셨을 뿐더러 아이들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시댁만 아니면 남편과는 큰 트러블이 없이 지냈기에 조금만 참자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중 큰아이가 아파서 주말에 시댁을 가지 못한 날이 있었고 남편만 혼자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시모가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이 걱정에 연락을 한 줄 알았어요. 예, 큰애는 좀 괜찮니? 그러게,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걸 밖에서 그렇게 놔두니까 애들이 아픈 거 아니니? 이게 다 티가 나는 거야. 엄마가 집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티가 나는 거라니까. 에휴, 불쌍한 것들. 엄마가 집에 붙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되고 할 건데
그러질 못하니까 애들이 몸이 자꾸 아프지. 너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네가 애초에 살림을 알뜰하게 잘했으면 밖에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어머님, 애들 걱정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큰애는 지금 열 많이 내렸어요.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 학교에서 옮았던 것 같아요. 애들 크면서 안 아픈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닌데. 어머님 저 찔리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남편 생활비 부담도 덜고 좋은 거죠. 어머님은 애들 여기저기 학원 보내라, 뭐 시켜라 하시면서 그 돈은 어떻게 내라고요? 제가 일이라도 하니까 가능한 거지. 어쨌든 네가 알뜰살뜰 잘 가게 꾸렸으면 애비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 그나저나 애가 그렇게 일찍 괜찮아질 거였으면 그냥 여기 오지 그랬니?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다 났다니까.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결혼까지 시켜뒀더니만 아들이 오늘 집에 와서 뭐 했는지 아니? 설거지를 다 했어. 그 고생한 손으로 설거지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네가 할 일을 우리 아들이 대신한 거야. 네? 어머님. 저도 친정 가면 제가 설거지 해요. 원래 자기가 먹은 건 설거지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제가 할 일이라고 하세요? 남편이 그래도 어머님이 설거지하게 두지 않고 자기가 했으니 장하다고 해야지. 왜 또 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애들 한번 열나면 계속 열 오르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오늘 거길 가요? 어머님, 저 진짜 서운해요. 남편 저번에 살짝 열 조금 있을 때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약 챙겨서 시간마다 열 떨어졌나 확인하시고서는 왜 저희 아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너무 서운하네요. 서운할 것도 많다. 예,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손주는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누가 더 아깝겠어? 그나마 우리 아들 핏줄이니까 내가 이 정도로 관심 주는 거지. 네 핏줄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안 받지 뭐. 하여튼 다음에는 네 남편만 보내지 말고 다 같이 와. 와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아들 손에 물 묻히면 나 그때는 가만 안 둘 거야. 알았니? 귀한 아들 손에 물을 묻혔다고 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 앞에서는 세상 귀한 손주처럼 아이들을 아껴줬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시모는 손주들에게도 정을 주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시댁에 가는 걸 꺼려했고 불편해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은 오냐오냐 해주니 애들 버릇이 없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시모와 남편은 마치 세상에 그 두 사람만 소중한 사람인 것 마냥 행동을 했고 남편은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똑똑하고 부지런했지만 그만큼 고집이 셌고 회사 내에서도 트러블이 많았죠. 어느 날은 남편의 직장 상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겠다며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미 사직서까지 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남편이 벌려놓은 일들이 떠올라 하나둘씩 언급했고 아마 남편은 그 모습이 서운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일에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일을 내서 그런지 남편은 100만 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처 접대 비용, 선물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벌려놓은 카드값이며 빚들은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사직서를 냈다는 게 전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은 그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죠. 더군다나 남편과 트러블이 있었던 상사는 몇 주 후면 지방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이동을 할 사람이라 지금에 와서 그만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도 크게 다퉜던 날이 있었어요. 그 다툼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생활을 했는데 며칠 후에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죠. 너 지금 일한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니?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가장이 길을 펼 수 있어야 가정이 올바로 서는 거야. 어떻게 집안의 가장을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니?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네 남편 모시고 가. 어떻게 버리장머리 없게 다퉜다고 집을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애를 그렇게 몰아붙여? 어머님, 제가 언제 남편을 몰아붙였다고 그러세요? 제가 집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짐 싸들고 나간 거예요. 어머님도 솔직히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 매번 접대한다 어쩐다 하면서 새벽까지 술자리에 선물해야 된다고 카드비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요. 남편 능력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 다 벌려놓고서는 겨우 직원이랑 다퉜다고 일 그냥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안 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회사 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걔만 좋자고 그렇게 했겠냐? 다 가정에 도움되라고 싫어하는 술자리도 가고 그러는 거지. 너는 애가 바깥 일도 한다면서 그런 거 하나 이해도 못 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이래서 너 처음부터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남편을 제대로 모실 줄 알아야 네가 밖에서도 일 제대로 하는 거지. 집안에서도 가장을 떠받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만 버는 기계니? 지금까지 평생 일만 하고 살았으면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잔소리에 바가지에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집까지 찾아와? 아니, 왜 그게 제 일까지 연결이 돼요? 남편이랑은 잘 얘기해서 풀게요. 어머님도 너무 남편 편만 들지 마시고 혼낼 때는 혼도 내주세요. 남편이 이번에는 진짜 그냥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사직서 던져두고 온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이 와서 사직서 반려했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좀 전해주세요. 내일 출근 안 하면 사직서 수리한다고 하니까 내일은 꼭 출근하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자꾸 남편 편만 들어주지 마시고 이번에는 출근하라고 좀 말해주세요. 남편의 직장은 생각보다 입소문이 잘 나는 업계라 주변 인맥 관리도 잘해야 하는 편이었는데 솔직히 남편은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과 트러블도 많은 편이었으나 그나마 일 잘하고 성과도 잘 내서 회사에서는 내치려야 내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이성은 있었던 사람이라서 한번 사직서 던져두고 나서 며칠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고 달래 다시 회사를 보내곤 했습니다. 몇 번의 위기 끝에 남편은 한 직장을 오래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장기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는 물론 남편도 잘한 것이 있겠지만 저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시모는 제가 걸림돌이라며 항상 말씀을 하셨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날 시모는 역시나 남편 자랑을 하셨어요. 아유, 우리 큰애는 지금보다 더 넓은 곳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애인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일찍 장가를 보낸 것 같아. 그때 장가만 안 갔어도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지금쯤이면 회사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지 않았겠니? 너희들은 큰애 보면서 좀 배워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 직장에 10년 넘게 다닐 수 있는 거야. 엄마, 형은 형수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회사에서 잘렸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엄마는 너무 형한테 올인하는 것 같아.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우리 형수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솔직히 나도 버거운 게 우리 엄마인데 옆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형수님 아니었으면 엄마고 형이고 지금 이런 생활 누릴 수 있었겠어? 감사하게 생각해. 얘는 무슨 그럴 소리를 해? 얘가 뭘 했다고? 다 우리 아들이 잘난 덕이지. 아들이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버텨준 건 아들인데 무슨 네 형수한테 고맙다는 소리가 나오니? 참나, 네 형수야말로 우리 아들이랑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솔직히 가정 내팽개치고 밖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누가 예쁘다고 하니? 나 정도면 시집살이 안 시키고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야. 엄마, 그건 엄마 착각이야. 형수님 생각은 안 그럴걸? 내가 1년에 명절 때만 엄마 보지만 왜 그러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엄마도 좀 깨달은 게 있어야 돼. 형수님이 엄마랑 형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버틴 줄 알아? 귀한 우리 조카들 때문에 견딘 거지. 에휴, 내가 이래서 집에 오기가 싫다니까. 형수님도 이렇게 참지 말고 할 말 다 하세요. 엄마나 형이나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아요. 시동생들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본가를 찾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결혼을 하며 생활을 해보니 시모가 유난스럽게 큰 아들만 챙기는 걸 보고선 두 동생들이 학을 뗀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은 시동생들밖에 없었죠. 시동생들이 대놓고 시모와 남편에게 뭐라고 해도 두 사람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시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남편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사소한 일이라도 있으면 시부가 아닌 남편부터 찾았고 남편은 혼자서 처리하기 귀찮으니 항상 저에게 그 일을 떠맡겼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트러블도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남편이 알아서 시댁일을 처리했으니 저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없었지만 점점 남편도 귀찮아하면서 저에게 넘기니까 저와 많이 부딪히게 되었답니다. 다음 주에 엄마 건강검진이니까 시간 비워둬. 예약은 내가 해놨으니까. 그러고 보니 당신이 며느리인데 그런 거는 알아서 좀 해줄 수 없어? 밖에서 일하는 내가 이런 거 일일이 다 챙겨야 하나?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내가 일일이 다 챙기고 있는 거야? 당신 이거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직무유기는 무슨? 당신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시댁에 관련된 일 누가 했다고 생각해? 당신이 했다고 생각해? 당신은 지금처럼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거면 예약만 해놓고 손 놓아버리잖아. 결국 병원까지 모시고 가야 하는 건 나고. 아니야?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내가 모시고 가야 하고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가봐야 하고 이게 며느리 도리야? 며느리가 아니고 종 아니냐고. 뭐? 당신 말 다 했어?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지금 그게 말이라고? 원래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하는 거야. 그게 마땅한 건데
당신은 어떻게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줄 생각은 안 해? 솔직히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집에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해. 아니면 빨래를 하라고 해. 당연히 노인네가 혼자서 병원 가기 힘드니까 같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라고 안 늙을 것 같아? 내가 병원 가는 것 때문에 그래? 청소 안 하고 빨래 안 하면 시집살이 안 시키는 거니? 그래, 어디 한번 따져보자.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는데? 항상 어머님은 지금까지 내 덕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당신 덕에 내가 편하게 살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뭘 받았다고 하는 거냐고.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 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당신은 당연히 맏며느리니까 당연하게 잘해야 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 요즘 왜 이래?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엄마가 이걸 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따지고 드냐고. 나이 드니까 손해 받는지 아닌지 그런 거 따지는 거야? 아니 엄마도 안 그러는 걸 어떻게 엄마보다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따져? 남편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시댁에 잘해야 하는 건데, 제가 그런 걸 못한다고만 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도 제가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댁이면 남편이 잘못한 게 있어도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전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남편과 시모에게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남편은 회사 사내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도 했지만 워낙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사내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된 거였죠. 바로 그날이 제가 남편과 헤어짐을 결심한 날이었어요. 취임을 하고 첫 출근을 하는 날, 어쩐 일인지 시모가 아침부터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아, 남편 사내이사 취임하고 첫 출근이라 그래서 오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 출근이랑 똑같아요. 이사만 달았을 뿐이지 근무는 똑같이 한대요.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저녁에 남편이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던데 오늘은 저희 집에 계시고 저녁에 식사하고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너 어쩐 일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니? 왜? 남편이 사내이사 됐다고 하니까 네가 뭐라도 된 거 같니? 참, 그러게. 애초에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내가 안 그래도 너 하는 거 두고 보고 있었어. 그동안 며느리라고 들였더니 뭐 하는 것도 없고 남편 기나 꺾고 있고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고 있었다고. 오늘이 딱 너 내보내기 좋은 날이네.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 출근해야 하니까 갔다 와서 얘기해요. 안 그래도 저도 남편한테 할 얘기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머님도 들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병원 모시고 가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우리 아들 발목만 안 잡았으면 애초에 우리 아들은 큰 물에서 놀았을 거다. 네 아들은 큰 물에서 놀 거니 넌 빠져. 시모는 절 내쫓으려고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남편이 더 야속했죠.
그렇지만 전 이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이혼장을 두말 없이 두 사람의 면전에다 던져주며 이 피라미드라 오로파 거기 대표 이사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벙쪄 있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전 출근을 했고 계속해 걸려오는 전화를 다 무시했어요. 남편은 갑작스럽게 친오빠가 대표이사가 됐다는 소식에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영문을 몰라 답답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사실을 말해주었죠. 당신, 형님 우리 회사에 올 거란 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이거 지금 당신한테도 잘못 있는 거 알아? 그래, 나랑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당신 오빠가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되는 게 그렇게 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엄마가 그런 말 한 거는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도 나랑 사는 거 답답해 했잖아. 맞아. 당신이랑 사는 거 답답하고 그만두고 싶었어. 오빠가 당신 회사 대표이사 된 거 말 안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못하게 만든 거야. 해외에서 급하게 오빠 들어오면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당신 바쁘다며 다 거절했다며. 나도 여러 번 할 말 있다고 했는데 당신 내 전화도 받지 않았잖아. 왜? 밖에서 딴 여자 만나느라고 그랬어? 오빠가 당신 사내이사 된 걸로도 할 말 많다고 하던데. 당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닌 것 같던데? 당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나?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 일단 형님이랑 좀 만나게 해줘. 연락드려도 받질 않으시네. 할 말 있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당신 그리고 외도한다는 거 그거 당신 오해야. 내가 마음을 준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바깥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어. 내가 다 해명할 테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이 외도를 하건 뭐라건 이제 상관없고 당신이 딴 여자 만났으면 난 당신한테 위자료 받고 이혼할 거니까. 이제 와서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당신 말대로 공과 사 구분할 거야. 근데 당신 공도 만만치 않게 복잡하던데. 그렇게 잘난 당신이니 알아서 잘 해결해봐. 회사 내부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게 되며 줄줄이 사내이사도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조주총회에서는 해외에서 비슷한 업종에서 대표이사를 했었던 저희 오빠를 취임시켰던 것이었어요. 그 전부터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왔었는데 오빠는 제 남편과 같은 회사라 거절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급하게 재차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오자 오빠는 수락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그동안 외도를 저지르면서 해외에 있던 오빠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몰랐고 자신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도 몰랐어요. 당연히 말을 하려고 해도 제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이혼장을 날리고 바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집에서도 제 상황을 다 알게 되었고 물론 친오빠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뒤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상간녀의 정체는 바로 남편 회사 주주 중 한 명의 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선 전 너무나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 남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과정 속에서도 이 상간녀가 끼어 있었어요.
상간녀가 자신의 아빠에게 남편을 사내이사로 올려달라고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 이혼 소식에 친오빠도 회사에서 따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회사 주주는 남편을 사내이사로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것이었어요. 능력은 부풀어져 있었고 성과 중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되며 결국 남편은 사내이사에서 일주일도 안 돼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도 사실도 드러나게 되며 남편뿐만 아니라 그 회사 주주도 회사 일에 손을 떼게 되었죠. 이혼 소송은 순조로웠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분할도 매달 1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던 남편에게는 분할 비율이 높지 않게 설정이 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아마 시모는 아들을 사내이사로 올려준 그 상간녀가 아들의 동아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내이사로 취임하던 날 부랴부랴 저를 내쫓으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파국이었죠. 뒤늦게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셨어요. 어미야, 아유,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네 고생 모르는 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 보편할까 싶어. 내가 너무 오버했던 것 같구나. 그렇지만 내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꾸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남이 될 순 없잖니. 우리 아들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박혀서 있는데 내가 어찌나 안쓰러운지. 그렇게 안쓰러우시면 평생 끼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귀한 아들 발목 잡는 거 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헐헐 뛰어다니게 놔둬드렸는데 만족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 애초부터 남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이제 와서 왜 남이 될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상간녀 아빠한테 사정이라도 해보세요. 혹시 몰라요? 그쪽에서 받아줄지? 어미야, 왜 이러니? 너 그렇게 말한 적 없었잖아. 애비가 잘하려고 그러다가 실수 한번 한 거야. 알지? 사람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일 망치는 거. 사돈 총각이 거기 회사 대표 이사라고 했지? 그래도 그 사건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지만 그건 사적인 거고 그걸 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아, 모르시나 본데 저랑 헤어졌다고 일 그만둔 게 아니라 사내이사 취임하는 게 불공정했다는 게 밝혀져서 그만둔 거고요. 그리고 외도까지 했으니까 그만둔 거예요. 기업 이미지 모르세요? 하긴 그걸 아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전화해서 헛소리 짓거리지는 않았겠지만 아주머니, 그렇게 귀한 아들 평생 끼고 사시고요. 저는 더 이상 아주머니랑 아주머니 아들 사이에 끼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버틴 세월이 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잘 컸고 더욱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어쩐지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침체됐던 마음이 금방 회복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잘났다 생각했던 아들이 모든 걸 망치고 집으로 돌아온 걸 보고선 시모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한번 다퉈본 적 없는 두 사람이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툰다고 하니
참 그동안 애틋했던 게 어디 갔나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랍니다. 그때 당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 찢어졌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벅차고 힘든 일 있더라도 언젠가는 나를 진실로 알아주는 일이 있을 거예요.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파혼을 하다니.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고 저 역시도 제 자신에게 실망과 자책을 하며 지냈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런 집에 시집을 안 가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을 가지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그 집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언니 2명, 오빠 1명, 새언니 1명, 이렇게 7 식구입니다. 저희 오빠는 결혼하여 건물 위에 따로 얻어져 있는 집에 살게 되어 사실상 아주 가깝게 보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특별한 걸 소개를 하자면 저를 제외하고 6 식구가 의사인 것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부모님 덕분에 언니와 오빠 저 모두 어려서부터 아쉬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건물에 옹기종기 살고 있어요. 1층엔 제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이 있고 그 옆엔 약국, 위에가 내과, 치과, 유방 갑상선 외과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의사가 되지 않았냐고요? 전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았고 부모님도 막내딸인 제가 다른 공부를 하시길 바라셨던 것도 있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 아니고서야 굳이 저희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이라고 해도 저희 집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소개로 알게 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몇몇 걸리는 것 빼고는 큰 단점 없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면 되었겠다 싶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한 번도 저희 집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제가 평범한 집안에 미술 전공을 하여 동네에서 조그맣게 미술학원을 운영하는구나 정도만 알았죠. 남자친구는 로스쿨을 진학해 변호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 좋은 직업이죠. 본인의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는 것 같아 멋있기도 했었고요. 첫 만남부터 남자친구는 본인의 누나와 매형 얘기를 하며 너무 본받고 싶다. 나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종종 어필해 왔습니다. 매형과 누나도 변호사입니다. 매형은 검사 출신 변호사시고 누나는 똑같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죠. 난 진짜 우리 누나랑 매형을 너무 존경해. 매형은 검사 출신 변호사라서 그런지 내가 나가는 소송에 대해 많이 조언도 해주고 공부할 땐 누나가 엄청 든든한 힘이 됐어. 그러게. 자기 말 들어보면 누나랑 매형이 자기의 든든한 멘토 같네. 매형과 누나가 선배로서 남자친구를 좋은 길로 끌어주고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나 보다. 너무 보기 좋은 남매다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매 간의 우애가 좋아 보여 너무 보기 좋았죠. 저도 제 가족을 특별히 생각하는지라 가족애가 있는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 저희 오빠와 언니들을 존경하니까요. 남자친구가 늘 말하길 자기네 부모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를 키우셨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남매를 공부시키느라 부모님이 진짜 고생하셨다. 내가 진짜 꼭 효도를 해야 한다라고 들을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친구 부모님도 참 흐뭇해 하시겠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보람 있으시겠다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가족들에게 저런 마음을 느끼는 남자라면 정말 결혼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오산이었죠. 처음 만날 때부터 그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찝찝했죠. 너 미술했으면 집에 돈 많이 들었었겠다. 너같이 애초에 공부가 아닌 사람은 딱 길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밥벌이는 하잖아. 괜히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가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나 진짜 피나는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온 거야.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내가 원하는 대학 쉽게 간 거 아니야. 정말 지금도 애들 가르치면서 입시 미술하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알지. 그냥 난 자기처럼 그래도 재능이 있어서 재능 있는 거에 몰빵해도 괜찮다는 말이었어. 괜히 공부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살면 안 되잖아? 나처럼 공부해서 변호사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취직해서 그냥 그런 연봉 받으며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런 세상에 자기같이 재능 있는 게 좋아 보여서 한 말이야. 종종 들었을 때 예체능을 약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그렇게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엔 이런 거를 제외하곤 정말 다정다감했고 제가 예술계통이고 남자친구는 공부를 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궁금해서 그렇구나라고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만나서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질문들 뿐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어디 대학 나왔냐고 궁금해하셔. 미술학원 운영하면 한 달에 대충 고정적인 수입이 있냐고도 하시는데, 너 혹시 수입이 들쭉날쭉한 건 아니지? 아무래도 월급쟁이들에 비하면 내 수입은 들쑥날쑥하긴 하지. 많이 버는 달이 있으면 한참 비수기인 달도 있고, 그래도 평균 금액은 거의 비슷해. 학생 수도 늘 비슷하고. 아무래도 엄마가 예체능을 시켜본 적이 없어서 자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 자기가 이해해. 어, 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마다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 싶으며 애써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 한켠엔 우리 엄마 아빠는 그에 대한 질문보다는 사람 어떠니? 너한테 잘해주니? 라고 기본적인 것 외엔 따로 묻지 않으셨죠. 아마 그냥 저를 조용히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H대학교 서양미술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와 과에 붙었어요. 단 한 번도 제 학력과 경력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자부하며 열심히 살았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전문직에 종사하신 줄 알지만 의사인 것은 몰랐습니다. 딱히 부모님 직업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 역시 남자친구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 일절 물어보지 않았고요. 아마도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들이 공무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집 부모님께서 저를 한번 봤으면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냐부터 시작해서 설레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부모님을 뵐 준비를 하였습니다. 백화점에 방문하여 어머님의 스카프와 아버님 드릴 넥타이, 그리고 벨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만남이지만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였기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당연히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백화점 브랜드의 선물과 그의 어머님 드릴 꽃도 장만하였습니다. 첫인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정말 잘 보이려고 애를 썼죠.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 윤이야. 자기야, 여기는 우리 엄마, 아버지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임윤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아니, 생각보다 미인이네. 난 우리 아들이 어떤 모습에 반했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미인이구나. 근데 예쁜 거 얼마 못 간다. 아, 네?
아, 제가 어머님, 아버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에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요즘 환절기라 날씨도 쌀쌀한데 어머님 스카프 괜찮으세요? 아유, 고마워요. 스카프 집에 많은데, 뭐, 잘하고 다닐게요. 색상이 나랑 안 맞는다. 그쵸? 어디 거예요? 아, 이 브랜드? 신경 좀 썼네요. 남친 아버님은 그냥 말없이 고맙다고 하셨지만 제가 처음 온 순간부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요. 남친 어머님은 처음부터 웃으면서 비아냥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 둔한 저는 원래 화법이 저러신가? 라고 생각하며 어른들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친 부모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무례한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진짜 변호사님이고, 난 같은 법 쪽의 사람 만나길 바랬거든. 근데 갑자기 미술한다고 해서 놀랬잖아. 아, 말은 나도 되죠? 우리 아들보다 어리니까. 얘네 누나 얘긴 들었죠? 같은 변호사 만나서 지금 말도 잘 통하고 얼마나 좋아? 이게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서로. 그게 쉽나, 어디? 하여튼, 내가 그린 말을 했건만. 저기,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셔? 아니, 미술 공부만 한 거면, 딸 하나만 미술 공부 시키신 건가? 뭐, 어려서 공부는 딱히 많이 안 했어도 되잖아, 미술은. 안 그래? 네? 어려서부터 그래도 미술을 해서 재료값이라든지 입시 비용이라든지 저희 엄마 아빠도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죠. 진짜 이게 웬 미친 소리인가 싶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 말을 듣고 절대 한마디도 편들어주지 않는 남친을 보며 지금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애초에 남친 부모님은 절 달가워하시지도 않았고 남친이 좋다니 한번 만나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비굴하고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의 없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거든요. 난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힘들게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정말 반대야. 윤희 씨도 일은 할 생각이지? 힘들게 공부해서 내가 그러라고 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신랑한테 기대지 않을 정도의 벌이는 되고, 우리 딸이야. 뭐 변호사님이시니 남편한테 전혀 부담도 안 주고, 에휴, 나도 변호사 며느리 보나 했더니. 네, 저도 당연히 일을 놓지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 들어보니 어머님께서는 저를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저도 제 직종에서 공부하는 만큼은 다 했고요. 어디 가서 직업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감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기야,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요즘에는 여자들도 일을 하는 추세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남친 입에서 젖다구로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히 먹었다는 말만 하고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어요. 뒤따라 나온 남친은 왜 그러냐며 놀라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어디 있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저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야? 자기 어머님보다 난 자기 말이 더 상처야. 자기가 몰랐을 리도 없고 결국은 변호사 며느리 얻고 싶으신 건데 날 왜 만나는 거야? 어른들은 원래 좀 보수적이잖아. 사자 들어가는 직업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매형도 변호사다 보니까 며느리도 변호사 며느리 보고 싶어 하셨던 거고, 그냥 보수적이다라고 이해해 줄 순 없어?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너랑 결혼하고 싶고 처음이라 그러시는 거야. 너가 이해해. 우리 엄마 아빠 엄청 고생했다고 했잖아. 나랑 누나 키우는데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보상?
누구 신세 망치려고 며느리한테 보상을 바래.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난 자기도 의심스러워. 그동안 했던 말들 다 어머님 입을 통해 나한테 하고 싶고 묻고 싶었던 말 아니야? 가끔 기분 나쁜 얘긴 몇 번 있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자기도 예체능에 대해 아예 모르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렇구나. 근데 이 결혼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만 만나자. 지금 너 선 넘는 거야. 나 정도 되는 남자 어디 가서 만나기 힘들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너 지금 너무 격해져 있으니 좀 수그러들고 얘기 다시 하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짜 어디 이런 막말을 할까요? 그 길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잘 다녀왔냐는 엄마, 아빠, 언니들의 물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 왜 울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좋은 마음으로 선물 사들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얘 무슨 서름 당하고 온 것 같은데? 변호사 며느리 원한대. 아니, 내 앞에서 변호사 며느리 원해. 오늘 나 보잔 것도 일부러 부르신 거야. 나보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제 말을 듣자마자 아빠는 노발대발 하시며 찾아간다고 하셨고, 엄마는 같이 눈물을 떨궜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 막내딸, 귀엽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고, 곱게 키워 어디 내놔도 부족하단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다니요. 언니들은 아주 길길이 날뛰고 전화번호 대라는 둥 집도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그 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도 곱씹게 되며 남자친구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날 미술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아. 너 혼자 어색했을 텐데 너 편은 못 들어주고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 어? 난 자기랑 할 말 없어. 난 어제 자기 태도에 너무 실망했고 자기 태도를 보니 알겠더라. 결혼하면 내 앞날이 훤히 보이더라고. 앞으로 계속 무시하실 텐데 나보고 그걸 견디라고? 내가? 왜? 첫 만남에 저렇게 무례하신데 며느리 되면 얼마나 더 하시겠어. 나는 마음 정리 다 했어. 너무 극단적으로만 말하지 마. 아무래도 나 힘들게 키워오신 분들이니까 원하는 며느리 얻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 어제 엄마도 아차했어. 네가 마음 좀 풀어. 내가 잘할게, 어? 하루 이틀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미술학원에 찾아오는 빈도는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저를 설득하는 남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집안에 대해 알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렇게 남친과 남친 누나, 변호사라고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과연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에 건물 몇 채나 있는 집인 걸 알게 되면 절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에게 알겠다는 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남친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변하게 된다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을 풀고 다시 지냈을 땐 결혼 얘기도 더 적극적으로 오갔고 그러면서 남친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뵙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남친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요. 부모님도 제 우는 모습을 보고 내켜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가져온 선물은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본 것인지 몰라도 처음 만나는 여자친구 부모에게 사과 한 박스라니요. 진짜 제가 뭘 가져온 건지 눈을 다시 의심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차이 나는 결혼이니 이런 선물 준비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선물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받아두기만 하셨고 싫다는 내색이나 표현은 일절 없으셨어요. 딸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이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고요.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집 무시한 대가를 정말 철저히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어서 와요. 너무 궁금했어요. 음식은 입에 맞나요? 윤희한테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맛있게 먹어요. 아, 갈비찜인가요? 아, 맛있네요. 윤희도 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아야 하는데 저 밥 해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엄마와 아빠는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주방탱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난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만난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죠. 식사 자리는 대충 이렇게 지나갔고 식사 중간중간 남친이 불편한 기색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건물로 되어 위층엔 가정집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남친 입장에선 건물에 새들어서 사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미술학원 위에 이렇게 집도 있었구나. 아파트 월세나 전세랑 비슷한 건가? 이런 건물 위에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린 여기 나 중학교 때부터 살아서 익숙하지. 오히려 시끄럽지도 않고 좋아. 자긴 아파트 사니까 익숙하진 않겠다. 건물도 깨끗한 편이어서 나쁘지 않고 그래도 아파트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긴 하겠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갈 무렵 언니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온다는 건 알았는데 언니들도 제 얘기를 들었던 참이라 궁금했던 모양인지 일찍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아, 윤희 남자친구구나? 안녕하세요. 전 윤희 첫째 언니고 얜 둘째예요.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윤희가 도통 집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이제서야 뵙네요. 잘 부탁드려요. 저와 달리 언니들은 똑 부러지기도 하고 제가 서럽게 울던 날을 기억하고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살갑지만은 않았고 그때 복수를 하려고 했는지 언니들이 의사신분이라는 걸 밝히더라고요. 남친은 엄청 놀란 눈치였습니다. 대학은 어디예요? 요즘 로스쿨도 간판 많이 보잖아요. 제 친구도 로스쿨 출신인데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물어봐도 되죠? 아, 네. 서울대 로스쿨 출신입니다. 아, 그럼 대학은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순간 언니가 꼬치꼬치 묻는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이 불그락해지는 남자친구를 볼 수 있었죠. 뭔가 고소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껴봤는지 이때 이런 말을 하며 자존심이 상해하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아, 대학은 순천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뭐 대학보다야 마지막 학력이 서울대 로스쿨이니까요. 아, 그래도 로스쿨 출신이어도 대학도 중요하지. 요즘 로펌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안 그래요? 그래도 취업 잘했다면 다행이지만요. 금방이라도 당신은 어디 대학 나왔냐고 물어볼 기세였지만 그래도 첫 만남이니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남친을 배웅하던 차에 남친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는 둥, 언니들이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는 둥, 일단 다 참았어요. 어차피 곧 헤어질 거고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복수할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철저히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 중 역시나 예비시댁의 만행은 끊임없었죠. 중간에 남자친구에게 건물주 딸의 선자리를 제시하는 둥 결과는 계속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이것 또한 개념 없는 남자친구 입에서 듣게 되었죠. 아빠가 좋은 사람 있다고
선보는 거 어떠냐더라? 그래도 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아직도 못마땅해 하셔? 자기가 잘 얘기한 거 아니었어? 건물주 딸? 왜? 자기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은가 보지? 에이, 말을 왜 그렇게 해? 자기도 좋잖아. 그래도 나 같은 남자가 자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데 자긴 자부심 가져도 돼.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며 저를 놀리는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곧 계획은 실행될 예정이니 참았어요. 아주 그 집 콜을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참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언니들과 오빠에게도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니 아빠와 엄마도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그 집에 당했던 걸 생각해 동의해 주셨고요. 드디어 길고 긴 시간 끝에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상견례 전날까지도 남친 부모님들은 꼭 해야겠냐며 남친을 설득하는 눈치였고 남친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제가 시집가면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가 오시더니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시더군요. 예, 나다. 너 김치는 담글 줄 아니? 내가 내일 김장을 할 건데 어차피 너가 와서 이제 할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지금 얘네 누나나 우리 아들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너희야 수업 조절해서 오면 되는 거니까 내일 몇 시쯤 올 수 있니? 네? 김장이요? 아, 제가 내일은 수업이 풀로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예,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니 너는? 마음에 안 들면 집안이라도 좋던가.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직업에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니가 지금 변호사 와이프를 그냥 꽁으로 하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평소에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잘 알지만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와서 몸으로라도 떼우던가. 너 아직 식장 안 들어갔다. 알겠니? 이런 반협박을 하시며 전화하기 일쑤였고요.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으셨어요. 남친은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의였고요.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지만 저에게 자기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 넌 복받은 줄 알아라 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오며 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 그제 부모님과 남친 누나 매형까지 줄줄이 양복에 변호사 배지를 달고 나와 우리 집은 법조인이다 라며 위풍당당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혼수 목록을 써서 저를 먼저 주시는데 기겁했습니다. 혼수 비용만 4억, 그리고 집은 반반. 너무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언니들, 오빠 새언니가 등장했어요. 줄줄이 의사 가운을 입고 말이죠. 다들 외과, 내과, 치과 가운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남친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쳐다보곤 했습니다. 상견례장에 의사 가운 입은 6명, 변호사 배지 단 3명,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우스꽝스런 모습이었죠. 남친도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생각해낸 최고의 복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상견례장에 우리 집 재력을 오픈하고 그 집이 그렇게 바라는 돈을 바로 눈앞에서 놓치게 하는 것이죠.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려 했으니 맞대응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 아빠입니다.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다고요? 애들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저희는 직업이나 집안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셨다고 들었네요. 저희 아빠랑 엄마, 저는 외과 의사예요. 그리고 여동생은 내과 의사고
남동생 내에는 치과 의사입니다. 아니, 어머, 의사들이시라고요? 아니, 우리 준성이가 그런 말이 없어서. 아이고, 이런 귀하신 분들이 그럼 우리 세기만 특별히 미술 공부를 가르쳤군요. 어쩐지 특별해 보이더니만. 어머머, 아마 우리 아들 머리랑 사돈댁도 머리들이 좋으시니 우리 손주들 머리 걱정은 없겠어요. 우리 며느리 닮아 손재주도 좋을 거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고 이 결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에게 정말 괜찮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네요. 오히려 저런 반응들을 보니까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희 집은 저 결혼하면 저희 앞에 있는 조그만 건물을 혼수로 해주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은 없겠네요. 어머님 혼수 목록을 보니 저에게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무슨 말이야, 너? 자기야, 그리고 이런 일은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야지. 놀랬잖아. 다 의사셨어? 그리고 건물 얘기는 또 뭐고? 내가 조그만 건물들이 몇 채 있는데 이걸 우리 자식들 결혼 선물로 하나씩 주고 있네. 그래서 우리 윤희도 그럴 예정이었는데 윤희 마음이 변했다니 그럴 일은 없겠군. 아니 사돈.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윤희야, 갑자기 무슨 소리니? 지금 결혼 날짜 잡으러 나온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저는 이 결혼 못합니다. 오늘 파혼 통보하러 나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 그리고 잘난 따님 사위. 제가 어찌 그 집에 끼겠어요. 전 파혼합니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남친 어머니 졸도하는 소리 들리고 웅성웅성 거리는데 저희 집 그대로 그 자리 박차고 나왔네요. 오래간만에 깔깔거리면서 가족끼리 밥 먹고 카페 가서 실컷 대화했습니다. 하나뿐인 막내딸 마음에 상처 입을까 늘 노심초사하신 부모님, 나를 위해 화내준 언니들, 오빠, 새언니, 오히려 가족애를 일깨워줬네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한평생 아쉬움 없이 살던 내가 예비시댁 잘못 만나 정말 내가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재미삼아 사연 풀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 입장에 대해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댁 식구가 된 지 5년 차 되었고 지금까지 김장을 5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크게 스트레스 받는 건 다름 아닌 김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기도 하죠.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제 위로 새 동서가 먼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있었고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텃세를 부리는 건지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결혼 1년 차 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서 집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니 막내 며느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김장날도 새 동서들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그땐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고 김장날이 다가오니 새 동서들은 어김없이 밑밥부터 깔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저는 주말에 놀러온 새 동서들의 말에 어이가 없어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면서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가라앉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제가 입을 열게 되니 모두들 당황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웃기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형님들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인지 확인까지 해보고 싶다니까. 어떻게 된 게 매년 김장 날만 되면 형님들이 모두 다 딱 맞춰서 친구 부모님들께서 상을 당하셨다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까? 당신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잖아. 매년마다 김장 날만 되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무리 이해하려 해봐도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 사실이 정말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형님들 이번에도 상가집 다녀오면 증거 사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서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매년 김장날도 달랐고 하필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하신 날과 겹친 것뿐인데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가 있어?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저 말고도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희도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론 형님들의 행동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걸요? 큰형님만 김장날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날 동시에 세 분이서 똑같이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해서 김장날 참석을 안 하시니 누가 봐도 일하기 싫어서 참석하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게 보이는데 의심이 안 되겠어요?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던 건 어머님이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고 항상 좋게 봐주셔서 그냥 넘어갔던 것 뿐이에요. 명절날에는 상 당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나 봐요? 그게 왜인 것 같아요? 명절날은 어머님이랑 제가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사건을 만들지 않는 거 아닌가요? 김장은 번거롭게 손이 많이 가니 그만큼 노동을 해야 돼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오는 거 전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도 항상 김장김치는 차에 한가득 실어가죠? 어머님한테 돈을 많이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멀리 여행 다녀온 사람처럼 때깔 좋은 모습으로 오잖아요. 새 동서들은 갑작스럽게 제가 돌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만을 터뜨리니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었고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김장날 어떤 이유에서라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김장김치는 가져갈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시모에게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을 펼치니 시모는 제 말을 따라주셨고 결국 형님들은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내 놓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만들 하지 못해? 막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잘했다고 다들 큰 소리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막내 며느리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간 사람들도 아닌데 쓸데없이 김장날 친구 부모가 상을 당했다는 말을 꺼내겠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김장을 도와드리지 못한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맨날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시잖아요. 너희들 하는 행동들을 보거라. 내일 김장한다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김장 한마디 꺼내자마자 다들 핸드폰 들고 가더니 전화하는 척하면서 친구 부모가 상을 당했다고 다들 다음날 김장 참석을 못한다는데 뻔히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잖니.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모이라고 하면 군말하지 않았으면서 막내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
서로 똘똘 뭉쳐서 막내만 따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일 김장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한테 줄 김치도 없으니까 사 먹던지 알아서들 하고. 할 말 끝났으면 다들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새 동서들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제가 불만을 터뜨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시모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거죠. 결국 며느리들끼리 험한 말들을 주고받게 되면서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주버님들도 자기 아내의 편을 들어주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렇게 되니 동서 애들과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끼리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거짓말로 상황을 악화시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시부모님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고 평소에 입이 무거우셨던 시부께서 참다 못하셨는지 결국 입을 여셨어요. 한마디 하시는 순간 아주버님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뿐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재산을 전부 막내한테 주겠다고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도와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막내들보다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내가 볼 땐 너무한 것 같은데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니?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너희 엄마 말이 우습지? 내가 이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서 바로 잡으려 하는 거니까 너희들도 재산 받고 싶으면 모두 와서 김장하는데 참석하도록 해라. 내일 새며느리들 전부 상가집 다녀와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돌아오는 주말에 김장하면 되겠네. 다들 내 말에 동의하지? 설마 다음 주에도 생사람 세상 떠나게 만들겠어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해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시모가 김장날의 일정을 변경하게 되자 새 동서내외들은 당황했는지 우물쭈물거리더니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변경된 일정에 참석하겠다며 시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흥분을 했었는지 동서네 애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간 불만이 많았는지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시댁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과 정을 많이 쌓아서 그런지 저를 항상 아껴주셨고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요. 시댁에 들어가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제가 어느 정도 잘 맞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 몇 번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굳이 함께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두 분 다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셔서 그간 저희 남편이 뒤에서 꽤 많은 일들을 도와드렸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시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 결국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남편 대신 시부모님을 보살펴 드렸기 때문에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편해졌는지
일의 능률도 올라가 진급도 했었네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분명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바로 잡아가셨고 제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문제는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새 동서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저보다 어른이고 먼저 결혼한 동서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으니 시부모님께서 안 좋게 보실 수밖에 없으셨죠. 새 동서들은 제가 불만을 제기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먹을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에 시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어요. 그렇게 냉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돌아온 주말에 저희 가족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새 동서들에게 아침에 서둘러서 오라고 미리 말을 해놨었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 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큰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그날 연락이 안 될 시 인연을 끊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라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운 상태로 김장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흘렀을 때 시모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급하게 받으신 시모는 큰 소리 치셨어요. 뭐라고? 그네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니? 너 이 새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모가 상을 당해서 다들 거길 가겠다는 거니?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그 친분 있는 사람 전화번호 좀 나한테 전달해 보거라. 내가 직접 통화해 보마.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너무 난감하다고요. 일단 서둘러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저번에 그 난리가 났었는데 쓸데없이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다녀와서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너희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1시간 내로 달려오지 않으면 그땐 정말 인연 끊을 줄 알아.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시모는 큰 동서에게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으셨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동서네 애들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김장하러 오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었죠. 시부는 더 이상 용서해줄 생각이 없으셨는지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차단까지 하셨고 시모는 동서 내외들의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몇 년 만에 연락 온 회사 동료의 전화였고 받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에 이 사실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저희는 김장을 하다 말고 급하게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공항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공항 대합실에서 제 지기가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저희 가족 모두가 보고 말았네요. 과장님, 여기에요. 아직 비행기 뜰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과장님 결혼식 때 인사드렸던 분들 맞죠? 가족 전체가 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함께 계신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뭔가 들킨 것 마냥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부라도 드릴 겸 전화를 했던 건데 오신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죠. 어차피 저는 집에 가서 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회사 동료가 저희를 안내했고 손으로 가리킨 공항 대합실에서 새 동선애회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누가 봐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복장이었어요. 상갓집을 가는 복장은 전혀 아니었죠. 새 동선의 애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시모가 아침부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결국 이성을 잃게 되셨어요. 저와 남편이 말릴 틈도 없이 시모는 새 동서에게 달려갔고 멀리에서 달려오는 시모의 얼굴을 발견한 동서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새 동서들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뒤이어 시부가 아주버님들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으셨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충격적이었던 건 큰 동서의 행동이었어요. 머리채 잡고 계신 시모를 패대기 치더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곧 출발하게 될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큰 동서의 행동을 보고 더 이상 말릴 필요가 없다 생각하셨는지 결국 인연 끊겠다는 말을 꺼내셨고 모든 재산은 저희 부부에게 주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버님,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비행기 타야 한다고요. 그리고 김장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굳이 전부 모여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 막내 동서랑 같이 하면 되는데 꼭 저희를 시켜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너희들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 너희들도 내 아들들과 결혼을 했으면 한 가족인 것을 어떻게 남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두말할 필요 없다. 내가 가진 재산 전부는 너희들에게 단 한 푼도 넘겨주지 않으마. 그리고 시부모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여행을 가겠다고? 우리가 너희들 여행 가는 걸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아버님, 저희 이번에 여기에 꽤 많은 돈을 지불한 상태라고요. 일단 이번 한 번만 보내주시면 내년에는 무조건 저희가 김장할 테니까 일단 보내주세요. 이러다 비행기 떠나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비행기 값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호텔이랑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예약하느라 일종의 차질이 생기면 그 돈 다 날리는 거라고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 나는 너희들의 거짓말 더는 믿지 않으마. 얼마의 돈을 지불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걸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니까 나를 밟고 가던지 알아서 해라. 형님들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저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시부모님은 비행기를 타려는 새 동서내외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결국 동서내외들이 타고 갈 비행기는 공항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는 순간이었고 새 동서내외들은 그 자리에서 객거품을 물며 주저앉고 말았죠. 큰 동서가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된다고 화를 내며 시부모님께 대들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동선의 애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며 절대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안 좋은 감정 싸움으로 인해 결국 공항 관계자들까지 오게 되면서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서로가 받은 상처는 조금도 회복이 되지 않았네요. 한참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새 동서내외는 시부모님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에 동의를 했고 더 이상 얼굴 볼 생각도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인연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건 새 동서들의 생각이지 아주버님들은 또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 당신이 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내? 이러다 정말 아버지 재산 한 푼도 못 받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당신이 잘못한 건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솔직히 우리는 오늘 김장하러 가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당신이 재수 씨는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고 무작정 일정을 잡아버렸잖아. 내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당신은 인연 끊으면 그만이지. 나는 내 부모님이라고.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야. 잘못한 건 인정하고 이제 그만해. 내가 왜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동서가 막내니까 더 하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어머님, 저도 동서 오기 전에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요? 네가 조금이라도 우리 집안의 화목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지. 다들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네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거잖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만 끝내자. 솔직히 저도 형님이 계속 막내 동서만 부려먹자고 옆에서 부추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저는 막내 동서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형님이 괜히 텃세 부리면서 분위기 조성한 거 맞아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이 사람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도 않고 어머님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모두가 웃으면서 지내고 싶은 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셋째 동서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잖아. 맞아요. 둘째 형님이 얘기하신 거 사실이에요. 저희 둘이 대할 때 큰형님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세시고 괜히 저희도 막내 동서처럼 피해를 입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자기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나만 막내 동서 이용해 먹자고 그랬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쓰레기 짓을 꾸며왔다는 거에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어느 정도 하면 그만하면 될걸.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야 되겠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 정말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당신 나와도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당신도 분명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김장하고 당신도 이제 맏며느리답게 행동해. 큰 동서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큰 시숙과 둘째, 셋째 동선 애들은 전부 다 시부모님께 잘못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서야 시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히셨지만 문제는 큰 동서였네요.
저를 증오하듯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큰 동서의 사과를 받기 위해 공항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노릇이라 결국 큰 동서만 빼고 가족 모두는 시부모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동선의 애들은 전부 다 김장하는 데 달려들었고 시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큰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저희는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부모님께 머리를 숙인 채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길래 모두가 뜯어 말리려 했지만 제 머리를 잡은 큰 동서의 두 손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왜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비명을 지르면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큰 동서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꼴 보기 싫었다며 시부모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는 큰 동서가 시부모님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저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뿐인데 그런 모습들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큰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고 놔주질 않으려 하자 시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버무리고 계셨던 김장김치 한 포기를 손에 들고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큰 동서의 뺨에 포기김치로 내려치셨고 양념들이 눈에 들어갔는지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이 그제서야 풀리게 되었죠. 큰 동서는 괴로운 듯 바닥을 뒹굴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모습을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서 수도가로 달려가 얼굴을 씻은 뒤 시댁에서 급하게 도망쳐 빠져나갔네요. 그날 이후 큰 시숙은 별거를 하시다 이혼을 결정하셨고 지금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삐걱거리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큰 동서가 결혼 10년 차에도 애가 생기지 않아 검사를 받아보니 불임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가 최근에 큰 시숙에게 들통나면서 두 분이 냉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전처럼 관계 회복은 힘들 것 같아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큰 동서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미련한 짓을 저질러서 결국 혼자 모든 걸 잃게 됐는지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둘째, 셋째 동서들은 지금 현재 저를 잘 대해주고 있지만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 있던 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큰 동서는 분명 지금의 상황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손을 내미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니 어쩌겠어요. 앞으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도 분명 김장 문제로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집안도 있을 텐데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